자, 이어서 수출 절차 계속 볼게요. 자, 수출 절차에 보면 수출 이행 단계 죄송합니다. 그 신용장 수치까지 봤어요. 근데 이제 물품을 이제 마련해야 되잖아요. 수출 부품을 이렇게 마련해야 되는데 수출자가 직접 물품을 제조 생산하는 방식이 있고요. 제조업자로부터 완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이 있죠. 제조업자로 완제품을 구매를 할 때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서 수출하는 경우도 있고 국내에서 완제품을 수입해서 수출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제조하는 경우에서 수출 물품은 그 제조용 원자재를 국내에서 구입을 갖다 하는 경우도 있죠. 국내에서 구입할 때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를 이렇게 활용을 갖다 할 수가 있어요.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를 이렇게 활용하는데 이 내국 신용장은 뭐니 이게? 신용장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얘기를 많이 했죠. 신용장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얘기를 그 신용장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나요? 수입상을 못 믿으니까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신용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돈 준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신용장을 이렇게 받으면 수출상은 그 신용장이 있으면 신용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갖다 제출하게 되면 물론 신용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마련하거나 제출하기 위해서는 계약에 일치하는 물품을 선적해야 돼요. 계약에 일치하는 물품은 선적. 아까 선적의 개념도 굉장히 넓다라고 했죠. 배에다 실는 것 그 개념뿐만이 아니라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행위 자체를 선적이라고 했고 선적하게 되면 선화증권 같은 그런 서류가 나오죠. 그래서 계약에 일치하는 물품을 이렇게 선적하게 되면 돈을 갖다 받을 수가 있어요.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수출 물품을 제조하는 입장에서 돈 떼일 우려는 없는데 당장이면 돈이 없단 말이야. 당장 돈이 좀 궁하면 내국 신용장이라는 걸 쓸 수가 있어요. 이 내국 신용장은 누가 쓰냐면 기본적으로 수입상한테 신용장을 이렇게 받았다. 수입상으로부터 신용장을 이렇게 받으면 나중에 뭐 할 것이 확실하는 거예요? 수입지에 있는 은행이 돈 줄 게 확실하니까 이 신용장을 어떻게 보면은 근거로 한다.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은행이 신용장을 또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국 신용장을 원래 수출 신용장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에 있는 은행이 새롭게 신용장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새롭게 신용장을 갖다가 발행하고 나중에 맞는 서류 다 내고 물품을 인도하게 되면 돈 줄게 해라고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체에게 신용장을 발행을 갖다 해줘요. 그렇게 내국 신용장을 이렇게 발행을 갖다 해준다 보니까 원래 외국으로부터 신용장을 받은 그 업체, 수출 물품의 제조업체는 원자재를 갖다가 살 때 뭐 할 수가 있어요? 곧바로 대금 결제를 갖다가 안 할 수가 있고 대금 결제를 뭐라고요? 지연시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 압박을 어느 정도 이렇게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내국 신용장을 이렇게 이렇게 활용하는 업체, 내국 신용장을 통해서 물품을 이렇게 구매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구매하는 업체들은 저번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무역금융제도를 이용을 해서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자, 무역금융제도를 갖다가 이용해서 돈을 갖다 빌려서 자금의 융통성을 갖다 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구매 확인서라는 게 보이는데, 이 구매 확인서는 내국 신용장을 활용을 할 수 없는 수출 물품의 제조업체가 구매 확인서를 갖다 써요.
그러면 누가 지금 구매 확인서를 갖다가 쓰냐면 외국으로부터 수출 신용장을 수취를 했죠. 그러면 내국 신용장 제도로 쓰면 돼. 그러면 당장 돈 안 줘도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자금을 또 은행으로부터 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국 신용장을 갖다 못 쓰는 업체는 뭐냐면 외국으로 받은 수출 신용장이 없어요. 신용장 결제 방식이 아니니까. 없어요. 그리고 내국 수출 신용장이 없으면 뭐라도 있으면 되냐면 과거에 수출 실적이 있어요. 외국으로 수출을 갖다 많이 해서 수출 실적이 있다라고 하면 그 수출 실적에 비례해서 아까 얘기했던 무역금융 있죠. 무역금융 융자 한도가 이렇게 정해져요. 뭐가 있으면 과거에 수출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의 크기에 따라서 뭐가 정해진다? 무역금융의 융자 한도가 정해져요. 그럼 융자 한도가 정해지면 융자 한도 안에서 무역금융을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융자 한도가 있는 그 업체들은 그 융자 한도 안에서 내국 신용장을 개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구매 확인서를 갖다가 활용을 할 수 없는 업체들은 구매 확인서를 활용하는 업체들은 누가 활용한다? 내국 신용장을 이용할 수 없는 업체가 구매 확인서를 쓴다. 그럼 누가 내국 신용장을 갖다가 이용할 수가 없느냐? 외국으로부터 신용장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수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 신용장 제도를 활용할 수 없으니까 구매 확인서를 활용한다. 그러면 구매 확인서는 어디다 쓰는 물건인고? 라는 거예요. 구매 확인서는 어디다 쓰는 물건인고? 좀 내용이 어렵다.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또 일하다 보면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일이 됐든, 무역 관련된 일을 하든, 무역 관련된 일이 안 하든지 간에, 여러분 세금 계산서는 알아야 되거든요. 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서류예요. 그게 뭐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물건을 소비할 때마다 소비세를 내는데, 그게 부가가치세예요.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가 10%예요. 그래서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 10%를 다 내요. 근데 이제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안 내죠. 근데 부가가치세를 갖다가 우리가 다 내는데 10%씩 이렇게 내는데 여러분들은 그 세금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낸 적이 없다 그죠? 낸 적이 없는데 부가가치세를 내요. 그거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내는 것이 아니고요. 소비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가 그 공급 대가, 공급 금액에다가 부가가치세를 얹어서 추가해서 가격을 갖다가 받아요. 그럼 받은 다음에 받은 금액의 10%를 국세청에다 납부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부가가치세예요. 됐나요? 그래서 부가가치세인데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로부터 우리에게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이 부가가치세를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트 가서 물건을 갖다 사면 영수증 꼼꼼히 이렇게 뜯어보세요. 영수증 꼼꼼히 뜯어보면 그 안에 부가가치세가 몇 프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얼마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마트 쪽에서 뭐라고요? 국세청에다가 세금을 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갖다가 징수를 갖다 해서 냅니다. 내는데 수출하게 되면요. 물건을 수출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소비를 갖다 하는 것이 아니니까 부가가치세를 우리나라가 과세할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수출하게 되면 부가가치세율이 0%예요. 국내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율이 몇 프로예요? 10%예요. 그래서 업자들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이렇게 공급하게 되면 10%를 국세청에다 내야 돼. 내야 되는데 수출하게 되면 10% 국세청에다 안 내요. 수출 안 내고
몇 프로를 내요? 0%를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를 안 낸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그래서 저 구매 확인서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갖다가 받을 수가 있어요라는 거예요. 구매 확인서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 그래서 수출 물품을 제조하는 국내 업체가 구매 확인서를 발행해주고 원자재를 갖다가 사게 되면 원자재를 그 수출 물품 제조업체에게 공급한 업체 있죠. 그 공급한 업체는 구매 확인서를 받았기 때문에 수출 영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출용 원재료를 국내에서 공급한 그 업체는 뭐라고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뭐 그래서 이렇게 세제상에 조금 유리한 점이 있다라는 건데 뭐 그거 이외에 부가가치세의 뭐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는데 그것들은 전단계 세액공제법만 설명하더라도 좀 1시간이 넘게 걸려요. 그 원리를 설명드리는데 그래서 그냥 뭐 그런 것들의 설명은 일단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통해서 국내 공급한 자는 부가가치 영세율을 받고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그 수출 실적이 있으면 뭐가 가능하다 기억나시나요? 수출 실적이 있으면 실적에 비례해서 뭐가 설정이 된다고요? 무역금융 융자 한도가 이렇게 정해질 수가 있어요. 수출 실적에 따라서. 그래서 수출 실적이 있게 되면 무역금융을 빌릴 수도 있다. 필요자금으로서 무역금융을 빌릴 수가 있는데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통해서 어디서 공급했는데 국내에서 공급을 갖다 했어요. 국내에서 공급을 갖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 것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수출 실적으로 또 잡아줘요. 그래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쓰면 좋은 게 뭐예요? 수출 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받고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내국신용장의 수익자나 과거 수출 실적이 있어 무역금융 한도가 있는 자는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내국신용장의 수익자, 내국신용장의 수익자. 또 어려운 용어가 나왔네요. 수익자, 그 베네피셜이라고 해요. 수출상이요. 외국으로부터 신용장을 받으면 혜택을 입은 자가 누구죠? 수출상이 신용장에 의해서 혜택을 입었어요. 그래서 돈 주겠다고 약속한 은행이 신용장 개설은행, 신용장 발행은행이라고 하는데 신용장 발행은행이 약속을 한 자, 수출자가 뭐냐면 수익자예요. 아시겠죠? 수익자. 여기서 내국신용장의 수익자는 누구냐면 이게 수출신용장을 받은 자가 자기가 제조 능력이 없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수출용 원재료를 국내에서 이렇게 수입하게 돼서 내국신용장을 발행하게 되면 국내에서 수출용 원재료나 완제품을 공급하는 자가 내국신용장의 수익자예요. 근데 내국신용장의 수익자도 자기가 그 직접 제조하는 것보다 국내에서 사서 또 이렇게 주면은 또 뭐라고요? 그게 편하다 생각하면 내국신용장의 수익자는 또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국신용을 또 개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내국신용장을 받은 쪽에서는 또 내국신용장을 이렇게 개설을 갖다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과거 수출 실적이 있으면 뭐가 생긴다라고요? 무역금융 융자 한도가 생겨요. 그래서 무역금융 융자 한도가 있게 되면 또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국신용장을 보니까는 내국신용장 수익자가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가 있으니까 내국신용장은 차수에 제한 없이 순차적으로 계속 개설을 갖다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국신용장도 없고 수출신용장도 없고 그런데도 뭐라고요? 뭐가 있으면 무역금융 융자 한도가 있으면 뭐가 있어서 과거에 수출 실적이 있어서 무역금융 융자 한도가 있으면 내국신용장을 뭐 할 수가 있다? 개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 구매 확인서는요.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구매 확인서를 갖다가
계속해서 해서 발급을 갖다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을 보유한 자와 무역금융에 한도가 있는 자는 그 수출물품의 구매자금과 제조자금을 낮은 이율로 대출받을 수 있는데 요것을 갖다가 뭐라고요? 무역금융이라고 해요. 근데 무역금융은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대기업 가잖아요. 대기업 가면 무역금융의 융자 대상이 아니에요. 요거는 일정한 정해진 기준에 따르는 뭐라고요? 중소기업에 한정되어서 무역금융을 융자받을 수가 있어요. 그 구체적으로 내가 그 무역금융 융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도 몰라. 저 찾아봐야 되지. 요즘에 그 지식 정보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거는 뭐라고? 필요한 정보를 찾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뭐 융자 대상인지 아닌지는 누구한테 가면 가장 잘 알겠냐면 무역금융을 시중은행에서 취급해요. 시중에 있는 은행에서 취급하니까 은행에 가서 물어보면 얘기를 갖다 해줄 거예요. 자, 물론 무역금융은 국가 정책자금이라서 은행이 그 중소기업한테 무역금융을 갖다 이렇게 융자하게 되면 그 비용, 그 돈을 갖다 또 누구로부터? 한국은행으로부터 다시 또 융자를 받을 수가 있는 정책자금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를 갖다 빨리 줄여야 되는데,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은 무엇에 따라 결정되냐면, 당사자들끼리 판매하고자 하는 판매 조건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판매 조건을 정형 거래 조건, 정형 무역 조건이라고 하고, 아까 제가 인코텀즈 반드시 듣는다고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인코텀즈와 정형 거래 조건, 정형 무역 조건 뭐 요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조건을 정형 거래 조건 내지는 정형 무역 조건이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CIF, FOB라는 게 있어요. FOB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금액에는 배송비가 안 들어가 있다. 배송비가 안 들어가 있어서 수입상이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가져가는 게 FOB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CIF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그 비용에는 배송비,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 배송비,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매도인이 뭐라고요?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체결해 주는 게 CIF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FOB나 CIF에 대해서 서로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FOB에 따르면 네가 이거 해야 되잖아 라고 얘기하니까 상대방이 그게 무슨 FOB에 따르면 네가 해야 되는 거잖아 라고 뭡니까 서로 이렇게 다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형거래 조건을 갖다 어떻게 하는 기준을 갖다 마련해야 돼요? 통일되게 해석해주는 기준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통일적으로 해석해주는 그 기준으로서 만들어 놓은 게 뭐다? 그게 인코텀즈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코텀즈는 뭐 하는 거냐면 정형거래 조건을 해석해주는 그 기준이 뭐라고요? 인코텀즈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런 것들이 인코텀즈다. 자, 그래서 그 인코텀즈나 정형거래 조건에 따라서 누가 운송계약을 체결하든지 누가 보험계약이 체결되는지가 달라진다. CIF는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을 매도인이 체결을 갖다 해준다. FOB 같은 경우에는 누가 체결을 갖다 해주는 거다. 매도인, 수출자가 해줄 필요가 없고 수입상이 알아서 가져가는 거니까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은 수입상이 체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출통관과 선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출통관은요 뭐라고요? 물품의 그 관세법상의 물품의 국적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고 했어요. 하나는 내국 물품, 나머지 하나는 외국 물품. 외국 물품은 외국으로 마음대로 돌아다닐 내국 물품은 외국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고 나서 나가야 된다고요? 국적을 바꾼 다음에 나가야 돼요. 국적을 바꾼 다음에. 아시겠죠? 그래서 국적을 갖다가 내국 물품을 외국 물품으로 바꿔주는 게 뭐라고요? 수출 통관이에요. 그런데 내국 물품은 외국 물품으로 마음대로 못 나가죠. 그럼 외국 물품은 또 국내에서 마음대로 못 돌아다녀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외국 물품이 국내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국 물품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무슨 통관이에요? 수입 통관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수출장은 선적 전에 세관 수출 신고를 하고 수출 신고 수리 후에 30일 이내에 선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30일 이내에 선적하도록 하죠? 수출 신고를 하고 수출 신고가 수리가 되게 되면 뭐가 됐죠? 물건이 외국 물품으로 됐단 말이야. 외국 물품이 됐으면 외국 물품은 국내에서 돌아다니서는 안 돼. 그런데 지금 원래 외국 물품은 국내에 지금 장치 자체가 안 되는 거야. 보관 자체가 안 된대. 그런데 국내에서 수출 통관해서 외국 물품으로 된 거는 며칠까지 국내에다 둘 수가 있는 거야? 30일까지는 국내에다 둘 수가 있는 거예요. 30일이 지나고 나면 국내에다 두면 안 돼요. 그래서 30일 이내에 뭐라고요? 선적해야 된다. 부득이하게 30일 이내에 선적을 갖다 못하는 경우에는 수출 통관을 취하러 수출 신고 수리를 갖다가 뭡니까? 취소를 해야 되고, 또 그게 아니라 그러면 선적 기간 30일을 갖다가 연장을 갖다 시켜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선적은요,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계하는 과정. 그래서 물품이 선적되고 나면 가장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 뭐라고요? 선하증권 얘기했죠? 선하증권을 이렇게 발급을 갖다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항공운송에서는 선하증권이 발급이 안 돼요. 항공운송은 그 해상운송에 비해서 금방 가. 하루나 이틀이면 이렇게 가서 선하증권 같이 뭐 물건을 갖다가 중간에 뭐 새롭게 다른 구매자한테 팔거나 이럴 만한 이럴 만한 그 필요성이 그렇게 많이 크지 않아. 필요성이 많이 크지 않으니까 선하증권하고 법적인 성격이 완전히 달라. 근데 이제 그 우리 국제거래에서 물품거래에서 대부분이 뭐라고 해상운송으로 이렇게 되니까 대부분 선하증권이 발행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할 수가 있어요. 자, 신용장 결제 방식에서 선하증권을 제출을 하되 추심 결제 방식이 나오는데 이거 나중에 얘기를 갖다 해줄게요. 지금 설명하면 얘기가 판이 너무 크죠. 자, 추심 결제 방식은 선하증권을 갖다가 제출해야 수출 대금을 회수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신용장 방식 결제 방식에서 어떤 서류에 가장 관심이 크다고요? 선하증권에 대한 관심이 가장 커요. 왜? 선하증권이 있어야지만 물건을 갖다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선하증권이 물건을 갖다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선하증권을 갖다가 신용장하고 들고 가면 수출 대금을 어디서 회수할 수가 있다? 수출지에서 회수할 수가 있다. 뭐 하기 전에? 수입지에 도착하기 전에. 왜? 수입지에 있는 신용장 발행은행이 선하증권 기타 다른 서류를 제공하면 돈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수출지에 있는 은행이 수출상에게 뭐라고요? 서류가 제시됐을 때 돈을 곧바로 줘. 뭐 하기 전에? 수입지에 물건이 도착하기 전에. 그래서 그 신용장 발행은행이 신용장 금액을 지급하기 전에 곧바로 돈 주는 것을 갖다 뭐라고 했다? 매입이라고 했다. 매입. 선적서류 매입, 선적서류 매입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출대금의 회수. 송금 방식은 수입상에 이렇게 싹 쏘아주는 거니까 별도의 절차가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사후 송금을 하게 되면 대금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구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미 여러 번 말씀을 갖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추심 결제 방식과 신용장 결제 방식에 해당되면 수출자가 환음을 발행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한다. 굉장히 어렵다. 자, 환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환음은 우리 국내 거래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 거래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 환음은 이게 그 국내에서 사용하는 음은 약속음이라고 해서 언제 돈 줄게요 하는 게 약속음이에요. 약속음. 근데 이제 수출자가 환음이라는 건 돈 주세요라고 음 발행하는 거예요. 좀 신기하죠. 돈 주세요라고 음을 갖다가 발행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주세요라고 발행할 수도 있고 저 사람한테 주세요라고 발행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아까 지금 그 은행 가가지고 매입한다라고 했죠. 은행 가가지고 매입한다라고 했는데 매입할 때는 어떤 식으로 발행하냐면 수출상에 어음을 발행을 하는데 자기한테 돈 달라고 발행하는 게 아니고 수출상한테 돈 주는 은행, 돈 주고 서류를 사주는 은행을 갖다가 매입은행이라고 해요. 그 매입은행한테 돈 주세요라고 해서 발행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입은행한테 돈 주세요라고 어음을 발행하니까 매입은행은 뭐라고요? 돈을 받을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환음의 권리자가 돼서 자기가 이제 환음상 그 돈을 받은 권리자가 되는 그런 수출지에 있는 은행이 그 매입 대금을 수출상에게 이렇게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수입자가 돈을 송금해주면 순환 방식이고 수출자가 환음을 발행해가지고 대금을 이렇게 회수하는 것을 역환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출 대금에 회수할 때 돈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지급 등의 방법 신고라고 되어 있는데 지급 등의 방법 신고라고 되어 있는데 수출이니까는 돈을 지급하는 거하고 관계가 없죠. 근데 보니까 지급 뒤에 어떤가요? 이게 등이라는 게 보이죠, 그죠? 그러면 지급이나 수령의 방법 신고예요. 자, 그 다음으로 그 지급 등의 방법 신고를 볼 텐데요. 아까 제가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때 품목에 대해서 규제를 할 때 원칙적으로 자유, 예외적으로 제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수출입 물품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은 대외무역법이고요.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대금을 지급하고 수령하는 그런 절차, 요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외국환 거래법이 규제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외국환 거래법에서 외국환 거래를 규제를 하느냐, 원칙적으로 풀어주느냐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가 외환 자유화가 되어 있어요. 외환 자유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외국으로 돈을 보내고 외국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환 거래법에서 어떤 규제를 두고 있냐면 돈을 외국으로 보낸다든지 외국으로 수령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 불법적인 자금의 도피, 은닉 뭐 이런 것들로 이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국환의 흐름을 외환 당국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범죄 사실이 의심이 있었을 때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돈을 주고 받는 것은 자유로우나가 돈을 주고 받는 방법은 지켜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칙적인 방법대로 주고 받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받는 그 방법은 지급 절차라고 하고요. 그 외국환 거래법에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외국환 거래법 제 14조에 14조. 그 지급 절차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지급 절차는 일단은 외국으로 돈을 갖다 지급을 하거나 외국으로부터 돈을 수령할 때는 원칙적으로 그 지급이나 수령의 원인 사실이 되는 서류를 내라. 그래서 증빙서류, 증명서류를 갖다 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거래 같은 경우에는 수출입 계약서 이런 걸 내라는 얘기죠. 그게 지급 절차예요. 그리고 지급 등의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급 등의 방법은 원칙적인 방법대로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원칙적인 방법은 외환당국이 이렇게 그 지급이나 수령의 사실을 파악할 수 있게끔 신고하는 게 원칙적인 방법인데 은행을 통해서 당사자 간에 직접 이렇게 주고받는 거고 상계나 상호 계산 없이 주고받아야 된다. 그리고 거래가 있으면 거래가 있는 것과 거래와 동시에 돈을 주고받아라. 이게 지급 등의 원칙적인 방법이고 원칙적인 방법대로 신고를 하게 되면 외환당국이 파악을 하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칙적인 방법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을 때는 돈을 지급하거나 수령할 때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 제3자로부터 지급을 받는 경우 그 다음에 상계나 상호 계산에 의해서 대금을 갖다가 뭐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기재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겨서 이렇게 돈을 갖다가 수령하는 경우 그 외국한 은행을 통하지 않고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럴 때는 한국은행 총재나 아니면 외국한 은행장에게 이렇게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떨 때 외국한 은행장에게 신고하고 어떨 때는 한국은행 총재를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거는 외국한 거래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제하고 있는 게 외국한 거래 규정이에요. 외국한 거래 규정은 그 거래의 유형별로 그 다음에 거래의 금액별로 외국한 은행장에게 신고해야 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금액이 낮은 이유 등으로 인해서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주고받는 방법이 이렇게 특이하다. 특이한 경우에는 뭐라고요? 신고를 해야 되는지 외국한 은행장에게 신고를 갖다 해야 되는 건지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신고 면제가 되는지를 조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 조문은 신고 면제, 외국한 은행 신고, 한국은행 총재 신고 이런 것들이 조문에 보면 조문만 해도 A4지로 제 기억으로 한 10페이지 이상 돼요. 그래서 그걸 갖다 외우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고 거래를 할 때 거래 당사자가
내가 신고 대상인지 신고 대상이 아닌지를 이렇게 확인을 갖다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보고 있는 부분이 수출이잖아요. 수출 부분일 때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신고가 이렇게 면제돼요. 그래서 제3자에게 3자 통해서 지급하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은 신고 대상이 되지만 그 다음에 상계나 상호계산 이게 뭐냐면 상계는 그래요. 내가 돈을 줄 돈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얘한테 받을 돈이 있었어. 그러면 뭐라고요? 받을 돈을 갖다 빼고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뭐라고 하냐면 상계라고 얘기를 해요. 상계. 영어로는 offset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상호계산 같은 경우 서로 이제 물건을 사고 판다라고 내가 물건을 저 사람 저쪽에다가 물건을 팔지만 저쪽으로 사기도 해요. 그러면 건별로 돈을 주고 받는 것보다 편한 게 뭐예요? 장부에다가 기재를 갖다 해놓고 일정 기간별로 뭐라고요? 그 받을 돈에 줄 돈에서 받을 돈을 빼고 이렇게 송금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상호 계산 방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계나 상호 계산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할 때는 상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반적으로는 상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한 은행장에게 이렇게 신고를 갖다 하고 근데 이제 뭐 다국적 기업을 통한 상계라든지 상계센터를 두게 되면 이거 한국은행 총재 신고고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기재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겨서 뭐 수령한다든지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걸 원칙적으로는 거래가 있고 나서 곧바로 돈을 주고 받아야 돼요. 그럼 기재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갖다가 뭡니까? 넘겨서 너무 일찍 지급받는다든지 뭐라고요? 너무 나중에 지급받게 되면 이렇게 신고 대상이에요. 자, 이런 것들도 주로 그 기재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겨서 뭐 수령하는 거 요거는 본지사 간의 결제일 때 이런 일들이 규제가 이렇게 세요. 그래서 본지사 간의 결제인 경우에는 미리 수령하게 되면 다 신고를 갖다 해야 되는 신고 대상이고 그렇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라고요? 머릿속에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때그때 법조문을 갖다 찾아서 확인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외국한 거래법은 외국한 거래 규정은 진짜 이렇게 자주 바뀌어요. 진짜 자주 바뀌니까 머릿속에 둔다고 해서 오늘 기억하고 암기하면 내일 뭐 몇 달 뒤에 이게 바뀌고 몇 달 뒤에 바뀌고 하는데 신고 대상이냐 신고 면제나 요걸 갖다가 판단하는 그 조문이 뭐라고 A4지로 10장 이상 10장이 이렇게 될 거예요. 물론 그 10장 안 되잖아요. 뽑아갖고 오면 제가 이렇게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반론을 해요. 글자 크게 해갖고 뽑으면 10장 넘어간다. 그렇게 얘기할 텐데 이건 농담이고 굉장히 이렇게 법조문이 많으니까 지급 등의 신고 방법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를 미리 신고를 하고 나서 수출 대금을 회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수입 대금을 지급할 때도 지급 등의 방법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나서 뭐예요? 그 수입 대금을 지급을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전에 이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면 그 처벌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 굉장히 큰 곤란을 이렇게 당할 수가 있어요.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외국간 은행을 통해서 대금을 갖다 지급하고 수령하면 외국간 은행이 필요 서류 내놔라 그래. 뭐 때문에 돈을 주고 받지 내놓으라 그러고 뭐 그래서 이렇게 뭐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해줘요. 그런데 뭐가 지금 그 은행이 체크를 못 해주겠어요? 제3자를 통해서 이렇게 주고받고 상계나 상호계산 뭐 이런 걸 갖다 하고 외국간 은행을 통하지 않고 돈을 주고받게 되면 외국간 은행이 중간에 뭐예요? 확인하고 체크를 못 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급 등의 방법 신고를 갖다 안 해서 나중에 이게 건별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고 무역거래 수수료가 이제 한두 번 끝나는 게 아니고 수십 차례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막 몇 년치 쌓인 게 지금 한꺼번에 이렇게 이렇게 적발이 돼가지고 처벌 규정을 받게 되면 회사 문 닫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주고 받을 때는 항상 외국한 거래법 그 10 요거는 지급 등의 방법 신고는 15조거든요. 외국한 거래법 15조인데 외국한 거래법 15조는 조문이 하나밖에 안 돼요. 조문이 하나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 외국한 거래 규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엄청나게 수많은 조문들이 보이는데 그 조문을 꼼꼼히 이렇게 검토를 해서 지급 등의 방법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갖다 판단하기 그런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우면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봐서 진행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무역 쪽에 관련 업무에서 오랫동안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 등의 방법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직업 등의 방법 신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관세 환급과 사후 관리. 그래서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당시에 관세를 납부했다면 수출 이후에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국산 원재료만 가지고 제조해서 수출하게 되면 낸 관세가 없으니까 관세 환급 대상이 아니겠죠. 네, 그런 거. 이게 이제 수출 이행 단계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수입 절차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어디서부터요? 매매계약의 체결부터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수령하는 과정이 수입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수입계약의 체결은 내 물건을 내가 어디서 물건을 살 것인가를 갖다 물색을 갖다 해서 얼마에 사겠노라라고 뭡니까? 청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매수인 청약을 갖다 하고 매도인이 동의를 하게 되면 수입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익 승인 및 요건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승인이나 요건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수입도 수출과 마찬가지로 어떤 거예요? 어떤 규제가 있으면 규제는 리스트에 적혀 있어요. 네거티브한 것들만 리스트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원칙 자유 예외 규제, 그것을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이라고 한다.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거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네거티브 리스트는 리스트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는 수출입 공고, 그게 리스트에 나와 있는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그 물품들마다 소관하는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각 품목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수출입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정하게 되면 누구에게 다 통보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통보를 갖다 해요. 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꺼번에 다 통합해서 고시를 하는데 그래서 그걸 통합공고라고 해요. 통합공고에서는 어떤 요건 확인 절차를 갖다가 거쳐서 수출입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요건은 뭐 허가를 받는 요건이 필요한다든지, 그 다음에 공식적인 인정을 받는 요건을 갖다 필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요건을 갖다 갖추었음을 입증을 갖다 하고 문제 해놓고 수입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것 이외에 또 뭐가 있었죠?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통제된 물품인 것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수입하는 물건이 전략물자라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또 허가를 갖다가 받아서 수입을 갖다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입 승인 요건 확인이라고만 여기 표에 나와 있지만 사실은 수출입 공고에 의한 승인 이런 것도 필요하고, 통합 공고에 대한 요건 확인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략물자에 해당되거나 전략물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거는 뭐라고요? 전략물자에 관련돼 가지고 뭐라고요? 수입 허가를 갖다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절차를 추가적으로 거쳐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국제평화 안전유지를 위한 고시, 그 고시에서 또 뭡니까? 지역을 제한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허가를 갖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절차들을 갖다가, 그래서 여러 종류의 리스트가 있는데 여러 종류의 리스트에 어떤 절차라든지 요건이 기재가 되어 있으면 그 절차나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리스트의 어느 하나에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자유롭게 수출입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갖다가 수출상이 못 믿으면 신용장을 발행해주고 통지를 갖다 해주는 거고, 운송 및 보험계약은 아까 제가 당사자들이 정해놓은 뭐라고요? 무역계약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CIF는 매매대금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그 금액에 운임하고 보험료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송보험계약을 또 매도인이 체결해주고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다. 근데 FOB 조건 같은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그 금액에는 운임이나 보험료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그 금액을 지불하고 별도로 운송이나 보험계약은 누가 매수인이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 게 FOB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송 및 보험계약은 무엇에 따라 결정된다? 당사자들이 매매계약서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선택한 정형거래 조건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적 서류가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은행을 통해서 오는데 그 은행을 통해서 온 서류가 신용장 조건일 때 신용장 발행은행에 가 있어요. 신용장 발행은행에 서류가 도착하게 되면 신용장 발행은행이 서류 찾아가라라고 수입상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서류 찾아가라라고 얘기할 때 서류를 그냥 은행이 내주지는 않아요. 뭐 하게 되면 은행이 서류를 갖다가 내줄까요?
수입 대금을 갖다가 결제하고 나면 은행이 서류를 내주면 은행이 내준 그 서류 중에 가장 핵심적인 서류가 뭐라고요? 선화증권 BL 있어야 뭐 한다고요? 물건을 찾아요. 그러면은 뭐라고요? 일단은 수입 물품을 통관을 먼저 해야 돼요. 수입 물품을 통관을 먼저 해야 되는데 통관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물품의 국적을 바꾸는 거라고 했죠. 자, 외국에서 들어온 물품은 외국 물품이에요. 외국 물품은 국내에서 못 돌아다녀요. 그래서 국적을 갖다가 내국 물품으로 바꿔야지만 물건이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입 물품을 먼저 통관을 갖다 해놓는 거예요. 통관을 하고 난 다음에 물건을 뭐라고요? BL을 갖다가 선사에다가 제공을 갖다 하고 제시를 하고 물품을 갖다가 수령하는 그런 절차로 오는 것이 수입 신고 절차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 이렇게 쭉 보면은 이렇게 쭉 빨리 나오죠? 쭉 그 금방 설명해 드렸던 내용들이 이렇게 PPT 화면에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렇게 그 동영상과 함께 PPT 자료를 같이 이렇게 제공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그 복습할 때는 이 PPT 자료를 보고 복습을 갖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을 드렸고 뭐 이렇게 나머지는 쭉 읽어보고 좀 내용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렵더라도 괜찮아요. 나중에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하다 보면 조금씩 궁금증이 이렇게 풀릴 거예요. 자, 이 화면에서 하나 볼 게 이제 그 수입화물 선취보증서라는 게 있는데 LG라는 게 이거 한번 봐둡시다. 수입상의 물건을 찾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뭐라고 했어요? 선화증권이에요. 선화증권. 선화증권 있어야지만 물건을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박회사의 입장에서도 선화증권을 제출하는 사람한테만 물건을 내줄 수밖에 없어요. 함부로 물건 내줬다고 하면 자기 권한밖의 행위를 갖다 한 거죠. 그것을 배임 행위라고 하고 형법상에 이렇게 저촉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따지면 형사 처벌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무역관행으로 이렇게 굳어져서 형사처벌까지 받을지 안 받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들었어요. 제가 지금 물류업계 종사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문의를 해보고 얘기를 해본 결과 그랬었더라고요. 자, 수입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했으나 선화증권이 도착한 물건을 못 찾는데 물건을 갖다가 못 찾는데 물건을 찾으려고 그러면 이제 그 신용장 발행은행하고 수입상이 둘이 작성하는 서류가 수입화물 보증 선취 보증서라는 LG 레터 오브 개런티예요. 레터 오브 개런티. 그래서 레터 오브 개런티는 안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선화증권이 도착하면 도착하는 즉시 내가 서류 낼게요. 뭐 이런 게 적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적혀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 적혀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선화증권을 제출 안 하고 딴 사람이 선화증권을 가지고 와가지고 물건 달라고 요구를 갖다 하게 되면 그때 내가 다 책임질게요. 무조건 책임질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주는 서류가 수입화물 선취보증서예요. 그래서 그 선박회사 입장에서 수입화물 선취보증서를 받고 물건을 갖다 내주잖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진짜 비해를 들고 누군가 나타나게 되면 선사는 그 길로 그야말로 속된 말로 진짜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법률적으로 좀 위험한 건데 어찌됐든 선화증권이 그 도착하지 않았을 때 물건을 찾기 위해서 발행하는 서류가 뭐라고요? 수입화물 선취보증서. 그래서 그걸 갖다가 LG 레터 오브 개런티. 외울 때 안 외우니까 제가 같은 경우 옛날에 공부할 때 LG 트윈스가 그 선취점 냈다 그러면서 수입화물 선취보증서 이렇게 외운 적도 있는데 참 썰렁하죠. 뭐 이렇게 뭐 그 맞으면 본인이 취하면 되고 아니면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통관은 국적이 바뀌어야지만 국내에서 막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고 수입신고는 수입상이 스스로 할 수 있는데 관세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보통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관세사를 통해서 하십시오. 제가 관세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나중에 큰일 나는 경우가 많아요. 수입할 때 뭐 냈죠? 관세네요. 관세. 물론 수입상이 스스로 관세를 정확하게 계산을 갖다 해서 정확한 세금을 갖다 내고 그 다음에 아까 수입할 때 뭐라고요?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 리스트에 적혀 있는 거는 각종 리스트에 적혀 있는 각종 절차를 다 지켜야 되는데 내가 수입하는 물건이 어떤 리스트에 기재가 되어 있는지를 수입상이 알기 어려워요. 관세사들도 그거 찾아가지고 확실하게 다 이렇게 체크하기 어려운데 수입상이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요건을 갖다가
갖추지 못하고 수입을 갖다 했다든지 필요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수입을 했다든지 세금을 갖다가 적게 납부를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건별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고 원래 신고는 자유롭게 하는데 나중에 사후 심사가 원칙이에요. 그 1년치 막 10년치 한꺼번에 모았다가 이렇게 확 들어오게 되면 그 회사 문 닫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관세사를 통하는 것이 보통이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물품 반입이라고 했는데 외국 물품은 국내에 못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 영토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 물품을 놔둘 수 있는 장소가 보세구역이라는 장소예요. 그 보세구역에다가 물품을 이렇게 딱 놔두는 거는 요거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통관이 돼야지만 구역으로부터 물품을 이렇게 국내로 이렇게 반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구역으로부터 물품을 이렇게 반입한다는 얘기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물품을 반출한다는 얘기고 그렇게 반출하고 나서 국내에서 소비나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제 수출입 통관에 대해서 한 2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지금 들은 것들은 그냥 요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만 감을 잡으시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는 뭐고 어느 부분을 유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한 학기 내내 걸쳐서 공부를 갖다 하는 거고 사실 한 학기 내내 걸쳐서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면이 굉장히 많지요. 지금 무역실무라는 과정은 무역실무에 보면 무역실무가 한 과목으로 돼서 우리 책 한 권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무역실무 그 과목은 대학교에서 무역 관련해서 이게 보통 한 학기가 아니고 6학기, 7학기 정도 해당되는 것들을 한 권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역 실무예요. 그래서 무역에 관련돼서 진짜 겉핥기로만 보는 게 무역 실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고 실제로 실무에 들어가게 되면 또 자기가 일하는 그 영역별로 또다시 또 공부를 갖다 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무역 실무라는 과목이 그래도 유용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쑥 훑어보고 개관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의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빠른 시간 안에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돼서 이렇게 뭐 학우들도 같이 보고 뭐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들이도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